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동해상 그에서 훈련도 여러 가지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열강들의 하프리장으로 한국이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옛날에도 열강들의 쟁탈전, 그 다음에 열강들의 하프리 이제 전쟁 장소로 잘못하면은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될 가능성이 많이 가정해서 이거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가정으로 설정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은 참고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사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열강들의 하프리 장소로 이제 되는 확률이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직접 패권 국가들이 직접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프리 겸 전초전 성격으로 국지전으로 이제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미러 중 이렇게 강대국 열강들의 패권, 그런 국가들은 직접 전쟁을 직접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을 때 전쟁은 할 수 있지만은 강대국, 열강 강대국들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열강 강대국들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국지전, 그러니까 작은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런 데서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 패권 국가들의 하프리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서로 힘을 견주어 보는 그런 또 생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도 조그마한 나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도 동해상에서 그 군사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태함 훈련이라고 말하자면은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함정, 대형 함정, 항공모함 이런 걸 물러가게 만드는 태함 훈련을 동해상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신문 뉴스 헤드라인에 딱 나왔습니다.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함 훈련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이런 거 큰 배를 내쫓는다. 그러니까 축출하는 훈련이다. 그걸 갖다가 태함 훈련이라고도 하고 또 전쟁을 하다가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본국으로 다시 돌려서 되돌아가는 훈련도 태함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함정을 물러나게 내쫓는다 하는 걸 축출한다고 합니다. 내쫓는 그 훈련도 태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함정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퇴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후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태함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태자, 배함자. 그렇게 써가지고, 태함 훈련을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했다. 그래서, 동부가 긴장이 고조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 신문 헤드라인에 딱 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봤습니다, 지금에. 그 열강들의 세계 최강국들이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발사를 하고 뭐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하면은 먼저 강대국들이 전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강대국들은 최종 단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 작은 나라들의 연결되어 있는 분쟁 지역이 우선적으로 강대국들의 그 전쟁의 시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하풀이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건 사실에 근거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소설과 같은 가정을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 작은 나라의 분쟁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 국가나 세계 최강 열강들의 전쟁 시험용 전쟁이 발발하거나 잘못하면은 하풀이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계 최강 국가들은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최강국들의 전쟁은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작은 나라들의 소소한 나라, 그냥 분쟁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부터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강대국들이 연이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고 대표성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늦었다.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면은 만년의 반이 딱 계산을 하면은 5천년 이상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라고 내가 옛날부터 늦었다고 했으면 지금은 늦었습니다. 인제는 늦어서, 인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 강릉 출신입니다마는 이율곡 선생, 원래 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이예요. 그리고 이제 율곡이라고 그러지요. 율곡 이라고 합니다. 이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가 일본하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10만 양병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0만 군대를 미리미리 정예 부대를 훈련시켜서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전쟁에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10만 양병소를 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선견지명, 앞날을 훤하게 명약관화하게 환하게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한 그런 해안이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는 안 됩니다.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소형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소설 같은 이제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냥 재미로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또 삼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전쟁은 재래식, 최신 재래식 무기, 이런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잖아요. 난다고 해도 전초전 성격의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강들의 미중소 이런 열강들의 패권 강대국들의 전쟁은 먼저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먼저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최후의 보루로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강 강대국들의 전쟁이 나기 전에 전초전 성격의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분쟁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하프리 전쟁, 그 다음에 전초전 성격의 전쟁, 그 다음에 시험용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전쟁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열강들이 마지막 보루를 지켰던 열강들의 최강 강국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초전 성격의 전쟁, 하프리 성격의 전쟁, 이런 도로 전략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가장 그 세계에서 분단국가고 분쟁 지역이고, 우리가 대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곳으로 상당히 그 동해상에서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전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본전쟁, 그러니까 소형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소형화 핵전쟁이라는 것은 그 대형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인구 10만, 20만 요 정도의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소형화된 그런 작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인구가 한 10만, 20만 도시를 폭탄 하나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소형화 핵무기를 이용해서 10만 내지 20만의 작은 도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소형화 핵무기가 먼저 전쟁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대량 중량의 핵폭탄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죽기 살기로 기로에 서서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는 대형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가 전전히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소형화 핵폭탄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하고의 재래식 무기의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북한은 제 생각에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정확한 근거도 있는 얘기도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가상적으로 설정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월등히 이제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이제 북한이 열세에 있다. 그러면은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전쟁을 이제 처음에 이제 초전에서
전쟁이 붙었다. 그래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한 달이나 몇 달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북한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성능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북한에서 더 위험한 소형 핵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버금가는 재래식 아주 성능이 좋은 무기를 공급해주지 않는 한 북한에서는 자기 나라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래식 무기가 내가 생각하기엔 개인적 생각에서는 북한보다는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월등히 현대화되고 좋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야 핵폭탄 국제사회에서 핵폭탄 사용을 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가 성능이 북한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북한이 밀립니다. 밀리는데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우리나라보다 좋은 무기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만일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성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북한인데 밀린다, 남한한테 밀린다. 그러면은 그 재래식 무기 공급도 안 해주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계속 밀려가지고 또 평양까지 점령해서 점점 들어가는데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에서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남한을. 그렇기 때문에 전망 위기에 모이면은 소형 핵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되면은 10만에서 20만 한 50만 가까운 그 도시를 완전 초토화할 수 있는 작은 소형 핵무기를 투하를 합니다. 투하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는 쓸모가 없어져요.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도 없잖아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비밀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없다면은, 거기에 대항할 그 핵무기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 얘기 하잖아요. 핵무기는, 핵에는 핵무기를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움을 할 때도 이제 개인 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얼굴이 팍 공격을 먼저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방어를 하다가 나중에 찬스를 봐가지고 탁 때리는 게 더 낫나요? 어느 것이 더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래 싸움을 하다가 한 방에 눈통을 그냥 세게 팍 때리면은 완전히 정통으로 맞으면은 기절을 해가지고 다운이 됩니다. 비틀비틀 다운이 되지 않더라도 비틀비틀 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그냥 때리면은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그냥 사람이 내가 강자하고 싸움을 할 때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이제 우리 개인 간의 싸움을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론하고 똑같아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면은 만일에 재래식 무기는 로서는 우리나라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은 소형 핵무기 인구 100만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걸 한 방에 왕창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날아갈 정도로 완전히 아주 최고의 중량 핵무기로 한 방에 투척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핵무기를 빵 터뜨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선제 공격이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누나를 완전히 얻어맞고 정신도 못 차립니다. 못 차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항상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곧 수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비다. 디펜스가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보듯이 그 이론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도 그 이론이 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방에 완전히 그 사람의 눈알 같은 급소를 그 급소 지역을 팡 터뜨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눈알을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전력을 원상 회복하기도 힘들고 완전히 전력이 갑자기 하락을 착 떨어지게 됩니다. 수습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위험한 얘기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건 소설 같은 얘기를 가상을 설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소설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환상으로. 거짓으로 이제 가상을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모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모의 훈련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핵무기를 폐기를 하지 않고 핵무기를 폐기하면은 안전보장을 완전히 해준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질 생각하지 마라. 안전보장을 완전히 해주니까 전쟁이 평생 동안 나지 않는다. 이런 달콤한 그 감한 이설에 쏘아가지고 전부 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동하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 나라가 도리어 침략을 하고 그런 사태를 우리가 직시를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논리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이고 삭막한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피를 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세상이 내가 인구 증가가 점점 됨에 따라서 점점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경쟁이 심하다. 경쟁 하다가 나중에는 불이 번쩍해 가지고 바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경쟁이 처음에는 서서히 사람이 인구가 작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공무원 채용 시험을 봤을 때는 그 공무원 그 시험 응시에 그 경쟁률이 경쟁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뭐 2대1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뭐 몇천 대 1까지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인구가 적을 때는
공무원 시험에다 인기 있는 직장의 공채 시험을 봤을 때 10대 1 되는 거는 아예 없고, 좀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저 0.5대 1, 2대 1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 인구에 비례해서 경쟁률은 점점 강화가 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점점 기하급수 쪽으로 치달아서 도화선이 돼서 완전히 뇌관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뻥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경쟁률도 그렇고 인구 증가에 따른 그 환경 파괴도, 환경 파괴가 서서히 인구가 적을 때는 환경 파괴가 서서히 됩니다. 인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은 그 환경 파괴도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로 더 빨리 파괴가 돼요. 그래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 개인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은 국제 간에도 경쟁이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전쟁이 나는 게 핵전쟁, 결국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사, 옛날에 우리가 결사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딱 둘이 옛날에는 이제 검도를 들고 생사를 단판에 가르자. 그래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법으로 우리가 아주 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누가 죽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아주 법적으로 그거는 무죄다. 그래가지고 단둘이 결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놈이 죽으면 그건 끝입니다. 죽인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제가 안 그래요? 요즘에 점점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경쟁력이 심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의 사기치고 존속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런 이론은 국제사회에 전 세계에서 다 그 이론이 다 그게 이제 적용됩니다. 적용이 돼요. 내가 오늘 신문을 보고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티함 동해상에서 러시아가 티함 훈련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포위를 했다. 나오고 난리칩니다만. 이게 사람이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포위를 하고 하다 보면은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프리 전쟁터 아니면은 세계 큰 나라들의 전쟁이 나기 전에 전초전 성격의 전쟁이 한국에서, 또는 하프리 전쟁의 성격이 한국에서 또 시험용 전쟁이 한국에서 그런 작은 나라들에서 분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할 때 메인 본 경기를 보기 전에 전초전을 하잖아요. 그 성격의 전초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핵무기 개발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당장 한 달 안에 탄두를 맞는다고 해도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외국에서 핵 관련 모든 기술을 핵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 나라인데,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지 않는 이상 늦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핵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 사용을 하고 투하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율곡 이 율곡 그 강릉 같은 데 가면은 오죽헌이라고 있습니다. 현이 아니고 헌이에요. 오죽헌인데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 대죽자입니다. 오죽현 지펀자 써가지고, 그래서 까마귀 오 그 다음에 대죽 지펀 해서 오죽헌입니다. 여러분들 강릉에 가면 있죠? 그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든 그 까마귀가 블랙, 까만 색깔로 돼 있잖아요. 블랙 컬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대나무도 완전히 그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처럼 새카맣게 대나무가 자란 것이다 해서 오죽이라고 합니다. 오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록원이라고 저 남쪽 지방에 가면 있죠. 그 중록원에 가면은 대죽자에다가 풀을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푸르다. 그게 정상적인 대나무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보통 우리가 대나무의 대표성 대나무라 하면은 푸른 그 색깔이가 줄기 푸른 색깔이 나는 대나무가 이제 녹죽입니다. 아니면 중록이라고도 하고, 대죽자를 먼저 써가지고 중록이라고도 하고 녹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오죽이라고도 하고 흑죽이라고도 합니다. 거물 흑자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학자니까 그런 걸 알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 10만 양병설을 못 봤어요? 그 미리 유비무한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가가 전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지킨다. 그게 유비무한입니다. 10만 양병설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양병설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한다면은 핵무기가 곧 유비무한이 되고 10만 양병설에 해당한다. 곧 대입이 직결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학자하고 한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보다 한자는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서툴지만은 한자를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도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제가 이제 한문 실력을 한번 견주는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항상 잘 쓰는 그 간자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잘합니다, 저보다. 그리고 평소에 쓰는 것도 잘하고 말 같은 것도 잘하는데, 그 한자를 전체를 아는 그런 것은 좀 저보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늘상 쓰는 거는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항상 제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지는 못해가지고,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구가 적고, 이 사회 사조라고 하잖아요. 사회의 흐름, 사조가,
유교 사상의 사조가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인구도 적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가족이 살면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부, 상조, 그런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고, 그 대가족도 가족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식들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도 요즘에는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도 출세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이 없으면은 요즘에는 자식들도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해요. 그게 바로 경쟁 관계입니다. 안 주면 틀어지는 게 경쟁 관계예요. 돈을 주면은 또 좋아지고. 그거 국제관계나 똑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 자식하고 같이 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위험해가지고 딸로 나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구가 점점 만일에 이대로 줄지 않고 점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전 세계가 급박한 상황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에 인구에 관련된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저께 뉴스 봤을 때 노인들이 72%가 배가 고파서 가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먹는다. 그게 소설 장발장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0만 양병소를 대비를 했으면은 저 안전했을 텐데, 설마 쳐들어오려고, 그래. 쳐들어오면 명나라에서 도와주겠지. 맨날 그렇게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경험, 역사적으로 그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믿을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피를 나눈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없습니다. 완전히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믿을 사람이 없다, 전부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느 나라를 믿고 우리가 핵 개발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요즘에 살기 어렵고, 만일 전쟁이 전 세계에서 수십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핵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만일에 전 세계에서 한 50개국이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도와줄 나라가 있나요? 자기 나라도 방어하기가 버겁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나라 대통령이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손에 있으면은 그것이 부탁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까 바로 핵무기를 좀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난리치고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라가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봤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태가 되면은 내 나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전부 다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탈출하고, 사전에 전부 다 탈출해가지고 원래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전부 다 고위급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부 다 탈출을 해가지고 외국에 망명 아니면 대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몽진이라고 합니다. 몽진. 지금에 이제 말할 것 같으면 망명, 우리가 요즘에 신식 말로는 망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몽진이라고 합니다. 몽진이라는 거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먼지가 이렇게 나고 연기도 뭐 사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 뭐 이런 먼지 티끌 진짜로 씁니다. 그러니까 먼지도 뒤집어 쓰고 연기도 뭐 안개 같은 게 몽롱하게 사방에 있는 걸 뒤집어 쓰고 피한다. 그래서 몽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건 아관 파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자가 러시아 할 때 그 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관에 들어가가지고 파천했잖아요. 여기 서울에 가면은 바로 그 옛날에 그 임금이 있던 하고 러시아 그 공간하고 그 담장 하나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역사적으로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틀린 사항인가? 수없이 저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핵무기를 강력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강단이 상당히 강한 대통령이지만은 그때 갖지 못한 것이 지금에 이렇게 한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에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에. 왜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기가 불경기가 계속 연속되고 경제 공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제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창궐한다. 그러니까 밑을 창자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쟁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질병도 창궐을 한다. 그러니까 밑을 창자로 써가지고 여기저기서 질병이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입니다. 경제 불황이 오고 경제 공황이 오는 것도 자연 섭리에서 와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가 곧 경기 불황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